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기록을 합니다. 저희 기록한 걸 보고 열거한다는 거예요. 그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을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했으면 사업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된 소득이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저희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을 보고 과세기간 그래요. 과세기간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졌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소득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됩니다.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합쳐서 과세한다 라는 의미로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사항에 대한 이유로서 있는 것이 분류과세가 있어요. 여기서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를 세 개로 분류하겠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분류로 합니다. 그러면 세 개로 분류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는 합쳤죠. 그럼 두 개는요? 합치지 않겠다로 되는 것이 바로 분류과세에 속한 두 개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합산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구분과세다 이렇게 칭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과세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구분과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과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이 구분과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양도와 퇴직에 대해서는 구분하겠는가 볼 때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합친 게 누진세율이죠.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되면 세금액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금액이 합쳐서 엄청 크게 나온 걸 보고 저희들은 결집됐다 그래요. 그 결집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두 개만큼은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하겠다로 된 것이 구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 퇴직이 속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자, A라는 사람, 개인의 소득이니까 A라는 사람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사이 기간 동안에 행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는 거니까 4월 달에 있는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4월 달에 만우절, 4월 1일 날짜에서 이 A라는 사람이 퇴직하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 노태우가 거짓말한 날, 6월 29일 날, 이 날짜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합시다. 자, 이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A에게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다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A의 소득 나오겠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이렇게 나와져요. 이 소득이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의 소득될 거 아니에요. 합쳐서 과세한다라는 의미로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제 합칠까요? 합치는 날짜는요. 4월 1일일까요?
6월 29일일까요? 연말일까요? 당연히 연말 되겠죠. 연말에서 소득세가 납세무 성립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상으로서 소득세에서 납세무 성립 이 내용을 물어본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연말로 연상하세요. 연말로 연상하게 되면 이제 답은 끝나는 때로서 답할 수 있겠죠. 또 다시 중간 인합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성립을 물어본다면 그 내용도 연말로 연상하세요. 그러면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나왔다. 숫자가 나왔으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는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중간 인합으로서 숫자로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중간이에요.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6월 30일로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성립됐으면 세금료가 산정한다 확정. 그 세금료가 징수함으로써 납세무는 소멸된다. 이 흐름을 따라가요. 모든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 이 흐름을 따라가니까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성립됐음으로 인해서 확정으로 갑니다. 확정에 대한 내용 아까 복습했다시피 세금액의 산정이에요.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 그랬습니다. 복습해 볼 때 신고에 대한 내용과 결정이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된 경우가 결정입니다. 이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일까요? 아니면 결정일까요? 신고 되겠죠. 신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연말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세요.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합쳤죠. 합쳤으니까 세율은요. 누진 세율이에요. 누진 세율로서 과세표준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누진 세율 적용되니까 여기에 퇴직금이 결집된다는 얘기예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입사하여서 1년 근무함으로써 퇴직금 한 달 붙고요. 또 1년 더 근무했으면 퇴직금 한 달 붙어가면서 누적됩니다.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액에 대한 내용이 누적되어 오다가 퇴직하였을 때 누적된 퇴직금액이 일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일시에 나왔던 퇴직금액에 대한 내용을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면요. 이 끝세율 적용돼요. 끝세율 되면서 세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그걸 막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IMF 때 명퇴했다고 하였으면 그때 퇴직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거의 한 1억 9천, 2억 이 정도 받고 명퇴했습니다. 그때 그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된다면 이때 납부할 세금은 얼마 정도 되냐면 5천만 원 정도 납부됩니다. 어떨까요? 금액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혼자 따로 계산 이렇게 신고하죠. 그다음에 또 여기 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발생된 소득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합쳐요. 합쳐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서가 몇 장 될까요? 2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합치니까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되니까 퇴직소득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에 대한 내용 합치니까 종합소득세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도 이 퇴직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효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은 보유이득과세예요. 보유이득은 누적됩니다. 그러다가 팔았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이득이 일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과 똑같은 퇴직의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혼자 따로 계산됩니다. 자, 볼 때 이렇게 가정해 보죠. 이때 시점에서 A가 토지를 취득해서 1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보유이득 나옵니다. 또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이득 나오면서 누적된다는 얘기예요. 퇴직금과 똑같은 효과죠. 또 1년 더 보유했으면요, 누적되면서 여기다 보유이득이 나오면서 누적됩니다. 이렇게 계속 보유하게 되면 보유이득이 나오면서 누적된다는 얘기예요. 그 누적된 보유이득이 양도했던 시점, 팔았던 시점에서 일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일시에 나왔던 보유이득에 대한 내용을 퇴직과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면요, 이때는 더욱더 어마어마한 세금 납부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것도 계산을 혼자 따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신고서에 몇 장 될까요? 석 장 되겠죠. 합치니까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하니까 퇴직소득세, 혼자 따로 하니까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세 개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된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게 나왔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틀렸죠? 합치지 않고 뭐예요? 구분 과세다. 이 내용이 작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꼭 기본적 내용으로서 문제를 맞추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 내용 다 들으면서 난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데 알기는요, 입에서 욕 안 나옵니다. 욕 나오려고 했었는데 안 나오고요. 알기는 전혀 모르고요. 그럼 욕할게요. 알기는 개뿔. 여기서 알지 못합니다. 못하고 계속 자기는 안다고 학원 안 나오고요. 그냥 집에서 공부만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떨어져요. 가능한 자기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면 그 기본적 내용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져요. 몸에 익혀지면서 그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푸시면 됩니다. 세법은요, 기본적 내용이 총각 16문제 중에서 1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체킹해 주는데, 자, 먼저 290페이지 볼 때에 1가로 소득세는 밑줄, 개인 2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국세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가로에서 개인주의 과세, 개인별 과세라는 거예요. 개인별 과세 거기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그 줄 끝에 가보시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때의 납세무가 확정, 거기까지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에서 동그라미 3번 분류과세 밑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줄 끝에서 구분하여 과세, 구분단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서 퇴직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 과세한다 밑줄, 그러면서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4가로 과세기간 원칙, 원칙에서 밑에 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그라미 2번 예외에서 기억, 기억에서 사망 단어 찾아가지고 밑줄, 사망이니까 사망 이후는 소득이 없겠죠. 그러면 그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 날까지, 그리고 니은에서 국외로 이전 밑에다가 적으세요. 출국이라고 적으세요. 출국이니까
언제까지? 출국 일까지 되겠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온 거니까 국에 이전하지 말고 출국하세요. 출국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출국일까지 갑니다. 여태껏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겠어요.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과세 기간 물어볼 때에 사망 단어, 출국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풀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시나리오 그립니다. 자기 경험에 의한 시나리오 그리면서 그 문장에 대해서 틀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 경험에 의했던 거니까. 한번 제발 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시나리오 그리지 말고요. 제가 말했던 그대로 하십시오 바랍니다. 사망 단어와 출국 단어가 없으면 그때 과세 기간 물어볼 때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내용으로서 꼭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꼭 보면은요 시나리오를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한번 그림 안 그려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 경험에 의한 시나리오 그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지금 현재 이 내용은 맞아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은 그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의한 시나리오 그리신 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장사, 사업을 해봤어요. 사업을 했을 때 납부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납부케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하였을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예요. 그 내용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제 느꼈던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의 문장은 맞다는 거예요. 맞다 해놓고 자기 경험에 의한 거니까 여기다 내용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 이제 볼 때 여러분 시험에서 부가가치세는 안 나와요. 또 법인세도 안 나오고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놈도 시험 범위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꼭 생각해 가지고 여기다 내용 맞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뭘 물어봤어요? 과세 기간 물어봤죠. 그리고 부가가치세요? 소득세예요? 소득세. 여러분 시험 범위 있는 것이 소득세예요. 과세 기간 물어본다면 그때 사망 단어, 출국 단어가 없으니까 그때는 뭘로? 원칙. 원칙으로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되겠죠? 이런 일로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나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시나리오 그리고 틀리고 옵니다.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뒷페이지에서 네모 2번에서 납세지 나오죠. 납세지 나오니까 이제 볼 때 소득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국세면은 체킹할 부분은 아시겠죠? 체킹할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에서 거주자와 납세지를 맞춰본다면 거주자 주소지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로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물건 나와야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또 뒷페이지로 가셔서 네모 3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버리세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안 나와요.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3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전환 시기도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개요적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갑니다.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단어부터 봅시다. 단어 볼 때에 소득세에서 세자 앞에 양도 단어 나오죠. 그러면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로 적어진 것이 양도고요.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면 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된다. 이걸 알려준 것이 양도소득세라는 단어예요. 이 내용과 똑같게 법전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양도냐 양도 아니냐 그걸 알아주기 위해서 양도의 뜻이 적어져요. 그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속줄인데 그 속줄 내용은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압축된 단어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양도의 뜻.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으로서 상대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양도다. 이렇게 법전에서 압축된 내용으로 적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나와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건 어떨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유상 빠졌죠. 무상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이었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 이전이었으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다 했어요.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유상거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다시 토지를 보유한다 이랬으면요. 이때에 대한 내용 양도가 아니죠. 다른 세금인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이 수용되다 했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 볼 때 토지에 대해서 수용되다 하였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되고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보상금 받죠. 그럼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양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에 대한 양도란 거예요.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 애쓰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다음 단계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져서 그 거래의 상세적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비과세에 해당이 되었으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않는다. 이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면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한 가지 경우는요. 양도가 아닌 경우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가가지고 감면조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없어요.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은 세법이 잘 개정되죠. 자고 나면 개정된 부분이 여기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설명드릴 수가 없냐면 자고 나면 개정되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한테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유로서 감면 사항에 대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와서 그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왜? 개정되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 버리세요. 8년 이상 자격 농지랄지 그리고 또 농지의 대토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는 과세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안으로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볼 때에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파산 선고, 이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니까 이 단계로 오겠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농지의 교환, 여기서 교환에 대한 내용 양도예요. 양도에 해당이 됐음으로써 2단계 업을 때에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것은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농지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기에 대한 볼 때 양도 그랬죠. 양도니까 양도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비과세인가 아닌가 볼 때에 국가 정책상으로서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2년 보유하고 1주택으로서 양도하였다면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죠.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비과세입니다. 셋 중에 하나니까 이 내용은 and 조건이 아니라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에 대한으로서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로 나온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요. 그때는요. 과세된다. 로서 적어져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 볼 때에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이 양도라겠어요. 양도했으니까 여기에 예상을 이제 맞춰봐야죠. 맞춰볼 때 비과세 요 셋 중 하나에 수용단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노르면서 뭐야 돼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과세되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 세액 금액이 얼마 나올 것인가? 양도소득세 세액 금액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겠죠. 이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그 계산, 이 단어 듣자마자 그때 그 단어 들으면서 이제 얼기 시작합니다. 이제사 세법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나온망이다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기 시작하죠. 아닙니까?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하여튼 계산이라는 단어만 나왔다면 그때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데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세법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에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주 꼬아서 내줘요. 한 세 바퀴 꼽니다. 세 바퀴 꼬아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6분 내지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풀었다면 3분 내지 4분 걸려요. 이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안 푸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풀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실력이 빵빵하니까요 이제 계산 문제 풀었어요. 풀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산출된 숫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산출된 숫자가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황당합니다. 황당하면서 나는 떨어졌다 이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졌다 느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 쉬웠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풀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의 집에서 제가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어줬어요. 그 풀어줬던 내용의 유사적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푸세요. 그런데 한 번도
보도 못한 계산 문제였다고 한다면 풀지 마세요. 그게 한 문제의 당락이 아니니까요. 그 문제 틀렸다고 해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닌데 한 문제가 당락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 모양인데 그 사람은요 나는 공부 안 했어 라는 것을 증빙시켜주는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부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 시험에서 한 문제가 당락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커트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평가가 커트라인 있는 시험이에요. 커트라인 있는 시험, 공무원 시험에 대한 내용은 평균적으로서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내용이 98.5, 99점 이 정도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바로 한 문제가 당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로서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돼. 그런데 거기서 한 문제의 당락이다? 이 말은 아니죠. 한 문제의 당락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나는 공부 안 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요 절대 한 문제가 당락이다 이 말 쓰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평균 60점만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 문제는 이제 나오면 틀리시면 되겠죠. 틀리시고 여기서 볼 때 이 양수소수의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론상으로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3, 4문제 맞힐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의 양도 여기에 대해서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도냐 양도 아니냐 여기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출제에 대한 내용의 빈도도 높고요. 문항수도 제일 많아요.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조세 총론 보니까요. 보니까 계속 교재가 왔다 갔다 했었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그래서 모든 교재가 교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총론에 대한 내용은 법전 내용으로서 기록됐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기록되지 않고 법전 내용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복잡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모든 교재가 그럽니다. 이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도 모든 교재가 마찬가지로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전 내용대로 수록되니까요. 계산 구조의 흐름대로 수록되지 않고 법전 내용대로 기록됐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저한테 왜 페이지 왔다 갔다 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까? 원래 법전 내용대로 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했으니까는 이제 그 내용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볼 때 양도의 뜻 봅시다.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이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사물에 들어가고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데 이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 요 내용은 학문적 용어입니다. 이제 이 학문적 용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서는 이 내용은 팔다예요. 팔다죠. 자, 보세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뭐였습니까? 팔았잖아요. 그래서 팔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팔다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요 물건,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사업이냐, 아니면 양도냐 이 이유로서 구별됩니다. 자, 볼 때 여기에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이 판매 목적의 자산을 보고 저희들은 상품 그래요.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 장사죠. 장사에 대해서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서요. 종합소득세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사용목적의 자산을 보고 저희들은 고정자산 그래요. 그리고 이 고정자산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주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용목적의 자산을 팔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양도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 내용 알았으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맞춰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사용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을까요? 판매 목적이요?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에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다시 볼 때 이제 전제를 붙여봅시다. 주택 건설 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다겠어요. 이건 어떨까요? 그건 판매 목적에 대한 거니까 사업이죠.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방금처럼 제가 아파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요 사용 목적에 대한 거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동산 이랬으면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이니까 부동산을 팔았으면 뭘로?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를 붙입시다. 전제를 붙여볼 때 부동산 앞에다가 전제로서 판매 목적인 이 전제적 단어가 붙여가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이때는 뭐겠어요? 전제 붙였잖아요. 아까 제가 전제 붙였던 것이 건설업체가 했잖아요. 이렇게 전제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때에 대한 내용은 사업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업이니까 이때에 대한 뭘로? 종합소득세. 전제가 없이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적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로서 사용된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이게 두 줄 석 줄이에요. 근데 두 줄 석 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장의 표현력은 출제자마다 다 다르겠으나 단어는 준다는 얘기예요. 단어 안 줄까요? 단어는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으로 뭐만 하면 되겠어요? 단어만 알면서 그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이게 세법 문제예요. 그러면 편하겠으나요? 안 편합니까? 안 편하겠네요. 그럼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또 다시 판매 목적 나왔으면 그때는 뭘로? 사업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그리고 또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상품인 그랬어요. 이것도 뭘까요? 사업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품을 보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재고자산 그래요. 그러면 재고자산인 부동산 이렇게 나와도 사업에 대한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 여기에서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 보니까 이 부동산은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없습니까? 글자로는 없겠네. 글자는 없겠죠? 실질적으로는요? 있죠. 건물 형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요 단어에 의해서 형체가 있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형체 없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런 것을 요 부동산이라는 단어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종합부동산세도 단어 보니까 합친 거잖아요. 이렇게 단어 아껴주죠. 똑같아요. 여기 형체가 있는 거니까 형체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알려줘요. 그럼 이제 볼 때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저상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형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무채 저상권에 대한 논어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3개 정도로서 적어주면은요, 광어권 형체가 없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물건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또 어업권에 대한 형체 없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영업권에 대한 형체 없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그랬어요. 부동산 그랬으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부동산 단어로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웠을 때 준부동산 배웠죠? 이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 내용이 왜 포함될 것인가를 볼 때 민법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민법서에 배웠을 때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은 용익물건이라고 배웁니다. 여기에서 용익물건,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익, 물자가 물건, 물이 나오죠. 그럼 이게 보니까 이건 어때요?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니까 부동산 사용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당연히 부동산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로서 나와지고, 그리고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은 용익물건 생각하시면 돼요. 용익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지상권 들어가 안 들어가요? 지상권 들어가죠. 사용된 거잖아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또 전세권도 사용되죠. 사용되니까 전세권에 대한 내용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팔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합치니까 전세권 팔다? 그래, 전세권 파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인고 라고 혼자 머릿속에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있으니까는 적어줬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적어질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으니까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 들어간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는 또 다시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의문점만 가지고 들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전세권을 파는 경우에 대한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인가 하고 설명해 줄게요. 이건 종종 나온 경우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것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 때 이 아파트에 대한 으로서 등기부를 먼저 봅시다. 아파트 등기부 울구가 뭐죠? 울구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외 것들이 적어진 것이 울구잖아요. 그럼 여기 소유권 외 거니까 울구에 적어진 것 보니까 제일 먼저 적어진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유로서 제일 먼저 적어진 것이 전세권 적어졌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어요. 누구로 되냐면 A면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로 적어진 것들은 다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로서 다 적어졌습니다. 이게 적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이유로서 채권 금액들을 전부 다 합쳐 보니까 그때 가액이 7억이었다 해보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이유로서 가액에 대한 내용이 3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시가에 대한 내용은 11억이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A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요. 끝나고 다른 사람인 B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꼭 이 등기부를 받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A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A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랬으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요, 전세권 설정 등기된 A는요, 이 전세권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거 말소 등기해요. 말소 등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전세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겠죠. 할 때에는 여기 끝순위예요. 여기 끝순위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해가지고 B명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그럴 리는 없겠으나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일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경매로 들어갔어요. 경매로 들어갔으면 이 B라는 사람이 돈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 A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A를 찾아가 가지고 A한테 이 전세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이 윗돈 줄 테니까 우리 둘이 옵션 계약하자, 이면 계약하자는 거예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요 소유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요. 동의를 받아서 둘이 옵션 계약을 해요. 이면 계약해요. 이면 계약하면서 여기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3억인데 내가 너한테 3억 2천 줄게. 3억 2천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그대로 팔아.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팔아 안 팔아요? 당연히 팔죠. 2천만 원 꽁돈인데 팔겠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전세권의 매각이에요. 되겠죠? 그럼 이제 전세권 파는 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전세권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용익물권에 대한 것에 있는 것이 지역권 있죠. 지역권. 그럼 지역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법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볼 때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권은 팔 수 없는 거죠. 팔 수 없는 거니까 얘가 팔다잖아요. 팔다 앞에다가 물건 넣어줄까요? 넣을 수가 없어요. 왜? 팔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고 되겠죠. 이제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죠. 라는 점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임차권 갑니다. 임차권. 자, 임차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법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민법에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경제적 권리예요. 그럼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를 행해줘야 자기가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 임차권만큼은 앞에다 붙여요. 붙인 것이 뭐라고 붙이냐면 등기된, 이 말 붙인다는 얘기예요. 원인은요, 경제적 권리니까 등기된 이 말이 붙어갑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등록에 관계 없어요. 여기 나머지는요, 등록 관계 없어요. 아까 보세요.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 비명의를 했어요? 안 했, A명으로 돼 있었고 B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관계 없어요. 왜? 사실과세니까. 세번 사실과세니까 관계없이 이 말이 나오져요. 여기 임차권만큼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등기된,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반대적으로서 임차권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등기된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물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권리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가 들어갑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가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권 어떨까요?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되겠죠. 해당이 됩니다. 또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내용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말 듣자마자 저보고 인상 쓰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인상 쓰고 있냐면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들을 때는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는 입주권 포함된다고 하는 거 하면서 저 보면서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럼 인상 쓰지 마십시오. 설명해 줄게요. 어디서 들었냐면 중개업법서 들었어요. 중개업법에서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배우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역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매매가 되더란 겁니다. 이게 매매가 되니까 판사가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요.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동, 호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미래의 건축물이다 라는 의미로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권에 대한 내용이 동, 호수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죠. 안 정해졌으니까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가 중개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이에요.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세법은 깨끗하거든. 깨끗하니까 글자 그대로 나가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적어지거든요. 적어지니까 저기서 아파트에 대해 입주권, 아파트를 취득 권리로 들어가겠죠.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구별되겠습니까? 이게 과목 간의 차이점이에요. 중개업법에서 건축물에는요. 입주권 들어가지 않는다. 세법에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입주권은 포함이 된다.
하여튼 세법 과목 더러운 과목입니다. 얼마나 더럽냐면요. 이제 아는 것 많으니까, 보세요. 민법하고 또 연관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또 전세권도 또 어때요? 이런 경우가 있다. 파는 경우가 있다. 이게 다 말해줘야 돼요. 이게 다 말해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아는 거 많으면은 돈이 돼야 돼.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돼. 왜? 여러분하고 자주 봐야 돈이 되거든.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과목이에요. 돈도 안 되지, 아는 건 많아야 되지. 이래서 더러운 과목입니다. 더러운 과목이나 계속 설명할게요. 저기에서 설명할 때 볼 때, 자, 그리고 채권에 대한 유로서 토지 상환 채권이 있어요. 저기 상환 채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일반적 채권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채권 이렇게 했을 때 앞에다가 상환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은 채권이었을 때에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때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것은 유치원생도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굳이 상환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일반적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특수한 경우는 거예요. 만기 때 여기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뭘로 상환하겠다? 토지로 상환했던 겁니다. 이제 구별점 찾아냈네요. 구별점에 대한 이유로서 채권 앞에가 상환이란 단어가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가 상환 단어가 없으면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현금 취득 권리.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볼 때 한번 해볼까요? 토지 개발 채권. 이거 어떨까요? 자, 채권 앞에 상환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건 현금 취득 권리.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로 됩니다. 또 해볼까요? 주택 상환 채권. 이건 어떨까요? 주택 상환 채권. 상환자 있죠? 있으니까 여기는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되겠죠? 또 해볼까요? 주택 채권. 어떨까요? 안 되겠죠? 상환자 없잖아요.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결과적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이 내용인데 이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내용은 아파트 당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당첨의 의미다. 아파트 당첨되면 계약금 주죠.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은 아파트의 당첨에 대한 내용이니까 뭘까요? 부동산 취득 권리에 포함된다. 이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이게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성됐다고 했으니까 부동산은 마치고요. 주식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포괄적 내용으로서 주식에 대한 내용은 상장 법인의 주식, 공개된 법인의 주식은 상장 법인의 주식,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 주식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 법인 주식으로서 비상장 법인은 장외 거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고 비상장 주식 그래요. 이제 문장에서 장외 거래 이 말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비상장 이 말 나왔으면 증권시장의 육성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서 대주주도 과세 또 소액주주도 과세입니다. 하나 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은 증권시장 육성과 관계 있는 내용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개미 군단에게 소액주주에게 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그 개미 군단 그분들이 주식 거래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만 과세하면 대주주. 대주주만 과세다.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별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나와요. 몇 퍼센트를 소유했을 때 대주주다. 또 얼마 금액일 때 대주주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에요? 주식 세법이에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시험에서 나오지 주식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포괄적만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대주주만 과세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흘러나온 것이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에 대한 이유로서 코스피 200 선물환, 코스피 200 옵션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파생 상품에 대한 내용의 단어가 양도소득세 과세 상물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합치된 것이 기타 자산인데 이 기타 자산은 글자대로 4개 들어있어요. 4글자니까 4개 들어있는데 2개의 내용은 버리세요. 2개가 주식이거든요. 주식에 대한 내용은 버리고 2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생각한다면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볼 때에 318페이지 밑에 숫자가 318이라고 적어진 곳 표 보시면 거기에서 4가로 기타 자산 넣으면서 소타이틀로 된 거 1, 2, 3, 4 나오죠. 거기에서 3, 4가 주식이에요. 그 3, 4 주식에 대해서 3번 보니까 표에서 칸 3칸 나오죠. 이 3칸이 엔드 조건이에요. 이 3칸을 전부 다 갖춰줘야 기타 자산입니다. 그럼 이 3칸에 대한 내용의 글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 영리하시니까 외울 수 있겠죠. 저 같은 짱구는 버립니다. 또 4가로에서 요건 나오죠. 그 요건 3가지 요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조건으로서 엔드 조건이에요. 그 내용은 또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여기 또 버려야겠죠. 2개 버리세요. 2개 버리고 2개만 기억하세요. 2개 기억할 것이 1번과 2번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인데 이 영업권에 대해서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입니다. 왜? 여기는 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이에요. 형체 만드는 것은 아주 간결해요. 간결한 내용으로서 앞에다가 단어만 적으면 돼.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나오면요 형체가 만들어져요. 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어도요 형체가 만들어지겠죠. 또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 사용되는 거니까 부동산 권리가 있어도 돼요. 이렇게 고정자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권리라는 단어가 영어권 앞에 있으면 그때에 대한 형체를 만들었음으로써 기타 자산입니다. 그런데 문장을 가보니까 문장에서 단순하게 영어권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건 어떨까요?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없죠. 없으니까 무채상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죠. 그래서 영어권은 앞에 형체 단어가 있으면 기타 자산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실물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2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 2번에 대한 내용은 법전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5줄, 6줄이에요. 그 5, 6줄에 대한 내용을 대충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도 그 시설물을 싸게
배타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을 해운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서 해운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물이다라고 적어져요. 근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여기서 그 법적 내용에 대해서 하나를 이용하시면 돼요. 뭘 이용하냐면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단어 찾기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명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글자가 적어져요. 글자가 적어지는데 이 글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 없고 문장에서 이용 단어,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해용권 이 단어 나왔으면 기타 자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단어 아니면 해용권 이 단어만 있으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물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때 고급 사교장을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단어 낍니까? 이용 단어 끼었으니까 그 단어 보자마자 기타 자산 그럼 되겠죠. 또 해볼까요? 콘도미니엄 회원권 어떨까요? 해당되겠죠. 내가 또 다시 골프 회원권 어떨까요? 기타 자산 들어가겠죠. 주주 회원권은요? 주주 회원권 믿으세요. 어떤 단어 나왔어요? 회원권 있잖아요. 믿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주 회원권도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이 과세 대상물입니다.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16페이지에서부터 322페이지까지 적어져요. 보니까 6페이지로 적어진 내용입니다. 그 6페이지를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과세 대상물이니까요. 그럼 칠판에 적어진 내용으로서 알면 된다 하겠으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문제가 안 풀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는데 문제 풀려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거기에서 322페이지에서 확인 예제 나오죠. 확인 예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부터 봅시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돼 있죠. 아닌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지상권 어떨까요? 들어가겠죠. 2번 전세권 들어가고요. 3번 끝에가 해용권 나왔죠. 해당되고요. 4번 임차권 나왔는데 거기에서 등기된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답은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건물 나오고 뒤에가 영업권 나오죠. 형체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답은 거기에서 4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D페이지로서 풀어볼까요? D페이지로서 풀어볼 때 3번 문제 3번 자 교재 420페이지 밑에 있는 숫자가 넷, 둘, 공이라고 적어진 페이지 3번 문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임차권 앞에 등기된 있죠. 해당되고요. 3번 지상권 들어가죠. 4번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 자 영업권 앞에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없죠. 단순히 영업권만 나왔죠. 무채재산권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답은 거기에서 4번 5번도 지문 길죠.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한 어떤 단어 있어요?
이용. 그럼 뭘까요? 기타 자산.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이 내용 과세대상물에 대한 봤어요. 봤으니까 이 과세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팔다에 들어갔으면요, 양도. 팔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양도가 아닌 경우로 듭니다. 이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과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진 내용은요, 교재상으로서 323페이지에서 1가로 양도로 보는 경우 적어지죠. 그리고 또 D페이지에서 326페이지에서 2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적어지죠. 이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진 것은 이 뜻이에요. 이 물건에 해당이 되었고 팔다에 들어갔으면 양도인 경우로서 적어진 거래들이고요. 또 양도소득세 과세물에 들어갔으나 팔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닌 경우로 적어진 경우가 바로 그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6페이지예요. 그 6페이지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그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한다면 시험에서는 양도인 경우, 양도 아닌 경우를 섞어요. 섞어서 양도인 경우를 찾아라, 양도 아닌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색깔로 그려주게요. 색깔로 그려주는데 제가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적을 거예요. 또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비교하면서요, 빨간색으로 적어줄게요. 그럼 그 색깔로서 구별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칠판에 적어주는데 칠판에 적어지는 것은 한 판 정도밖에 안 적습니다. 그러면 그 한 판 적어진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져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6페이지잖아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 칠판에 적어진 한 판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러면 한 판 적는데 그 한 판 적었던 내용들이 글씨를 빡빡하게 밀접하게 적어가지고 한 판 될 것이다. 글씨도 조그맣게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저 얼굴 보세요. 더럽잖아요. 얼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 글씨 간격도 크고요, 글씨도 크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그 한 판짜리 내용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내용 설명해 줄게요.